야, 내 누나 꼭 술집 여자 같네. 날카로운 Oh no, 조롱이 what are you 섞인 doing? 목소리가 허름한 식당 안의 공기를 갈랐다. 그 말은 식당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있던 젊은 군인 이진우 이등병의 귀에 비수처럼 꽂혀지었다. 그러나 그 모욕적인 언사가 향한 대상은 정작 그의 앞에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던 누나 이수연이었다. 시간을 불과 몇 분 전으로 되돌려보자. 군부대 근처에 위치한 그 식당은 겉보기에는 낡고 볼품없었지만 언제나 따뜻한 밥과 정겨운 인심으로 주머니 가벼운 군인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곳이었다.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고 첫 휴가를 나온 이진우 이등병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이곳의 김치찌개가 더 간절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누나와의 식사는 그 맛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다. 부대는 지낼 만하고 선임들이 괴롭히지는 않아. 수연은 수수한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자체로 빛나는 단아한 미모를 감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동생의 수저 위에 잘 익은 계란말이를 올려주며 다정하게 물었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의 앳된 얼굴이 반가우면서도 군 생활에 검게 그을린 피부가 안쓰러웠다. 진우는 입안 가득 밥을 넣고 우물거리면서도 신나게 대답했다. 그럼 다들 잘해줘. 물론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누나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근데 누나는 휴가인데 왜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어? 친구들도 만난다며. 너 보러 오는데 뭘 꾸며? 이게 제일 편한데. 그리고 내 동생 얼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약속이지.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에 진우의 마음도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사회와 단절된 채 훈련으로 고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누나와의 이 짧은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였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세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중앙에 선 남자는 누가 봐도 군 간부임을 알 수 있는 짧은 머리와 다부진 체격을 하고 있었지만 잔뜩 풀어진 눈과 거친 말투는 그의 품위를 깎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바로 부대 내에서 악질로 소문난 박상철 준이었다. 그의 양옆에는 아부하듯 붙어있는 병사 2명이 있었다. 이모 여기 막걸리하고 파전. 박준희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불평하지 못했다. 군부대 앞 식당에서 군 간부에게 밉보여서 좋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자리에 앉은 박준희의 시선이 식당 내부를 훑다가 구석에서 오붓하게 식사하던 수영과 진우에게 멎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앳된 이등병과 함께 있는 아름다운 민간인 여성. 술에 취하고 비뚤어진 그의 머릿속에서 저열한 상상이 나래를 펼쳤다. 고작 이등병 놈이 저런 여자랑 뻔하지. 돈이나 뜯어내려는 술집 작부겠지. 그는 옆에 앉은 병사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요즘 계집들은 참 편해. 군인들 휴가 나온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든 등골 빼먹으려고 말이야. 얼굴 좀 반반하면 몸뚱이가 무기지.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감히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자신의 누나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가 벌떡 일어나려던 순간 테이블 아래로 수연의 손이 그의 허벅지를 지그시 눌렀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빛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상대하지 마라. 그냥 무시하면 지나갈 일이다. 하지만 이런 침묵은 때로 오만한 자의 길을 더욱 살려주는 법이다. 박준희는 진우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두 사람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불길한 그림자가 두 사람을 덮었다. 박준희는 진우의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툭 치며 비웃었다. 어이, 이등병. 휴가 나왔으면 부모님이나 뵐 것이지. 벌써부터 이런 데서 여자랑 노닥거려도 되나? 진우는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었다. 상관없는 일입니다. 상관이 왜 없어? 입만 내놈 같은 놈들 때문에 군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야.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냐? 박준희는 끈적끈적한 시선으로 수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무시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진우에게 잔인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을 알린 문장이었다. 야, 내 누나 꼭 술집 여자 같네? 그 순간 진우의 이성이 끊어졌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진우가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박준희는 미친 듯이 웃으며 진우의 국그릇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김치찌개가 담겨 있었다. 지나쳐 군대 짬도 안 되는 새끼가 어디서 간부한테 눈을 불하려? 그리고 그는 그릇을 그대로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추억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과 밥알. 김치 건더기가 수연과 진우의 머리카락과 얼굴, 옷 위로 끔찍하게 흘러내렸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경악과 충격에 휩싸여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치욕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자신의 누나를 살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하얀 쌀밥 몇 알이 뺨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동생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던 그 얼굴에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눈빛만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다. 치욕감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이진우 이등병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머리카락을 타고 흐르는 김치 국물의 뜨거움보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이 훨씬 더 뜨거웠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누나가, 그것도 자신의 면전에서 이런 끔찍한 모욕을 당했다. 군인으로서의 계급도, 이성적인 판단도 모두 날아가 버렸다. 이 개새끼가. 진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박상철 준이를 향해 그대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그의 몸이 앞으로 채 닿기도 전에 강한 힘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돌아본 곳에는 얼굴에 김칫국물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앉아있는 누나 이수연이 있었다. 그녀의 손은 가늘었지만 진우의 손목을 붙잡은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마치 강철 클램프로 조인 듯 진우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동생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진정해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박상철 준이와 그 일행은 그 모습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겁먹은 여자가 분노에 찬 동생을 말리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림으로 보일 뿐이었다. 크아하, 저 꼴 좀 봐라. 계집애가 무서워서 동생 놈 뜯어말리는 것 좀 보라고. 박준희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그의 어깨가 으쓱거렸다. 고작 이등병 하나와 여자 하나를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사실에 그의 비뚤어진 자존감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더욱 저속한 말들을 쏟아내며 두 사람을 조롱했다. 야, 이등병. 내 누나 생각보다 똑똑하네. 여기서 깽판 쳐봤자 자기만 손해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 그렇게 빌빌 기어야지. 술집 여자들은 원래 생존 본능이 뛰어나거든. 그의 말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하지만 누나의 단호한 눈빛에 그는 억지로 움직임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는 차마 누나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수연은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다른 손으로 테이블 위에 냅킨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굴에 묻은 밥알과 김치 건더기를 무심하게 닦아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떠한 동요나 분노,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나도 침착하고 일상적인 동작이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얼굴을 대충 닦아낸 수연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키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는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않는 기세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박준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맑고 단단했다. 박상철 준희님. 자신의 계급과 이름이 정확하게 불리자 박준희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하지만 곧바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인연이? 수연은 그의 무례한 말을 무시하고 같은 톤으로 말을 이었다. 제 동생에게 사과하십시오. 그 말에 식당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준희와 함께 온 병사들은 물론 주변에서 지켜보던 손님들조차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여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군 간부에게 그것도 저런 꼴을 당하고서 사과를 요구하다니. 박준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사과 요구 자체가 아니라 감히 여자 따위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의 눈에 이성은 사라지고 오직 광기 어린 분노만이 남았다. 뭐? 이 미친년이 돌았나? 지금 누구한테 명령이야? 그의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 그는 수연을 거칠게 옆으로 밀치고 아직 수연의 손에 붙들려 있던 진우의 멱살을 거머쥐었다. 진우의 몸이 허공에 살짝 들렸다. 내 놈은 부대 복귀하면 보자. 이등병 주제에 간부한테 개기는 게 어떤 건지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내 잘난 누나 때문에 내 군 생활이 얼마나 족같아질지 기대하라고. 이 새끼야! 박준희는 진우의 멱살을 쥔 채 마구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민간인인 누나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 군인인 동생을 확실하게 밟아놓겠다는 비열한 협박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신의 동생이자 이제 막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인의 길에 들어선 한 명의 병사가 저열한 간부에게 멱살을 잡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본 순간 이수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분노나 냉정함이 아니었다. 그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무섭고도 단단한 것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마치 깊은 동면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날카롭고 서늘한 기운이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그녀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박상철 준위의 일행도,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손님들도, 심지어 주방에서 들려오던 달그락거리는 소리마저 모두 멎었다. 모든 소음의 근원지가 이수연이라는 작은 여성의 존재감 앞에 압도당한 듯했다. 난 따뜻하고 다정했던 누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굳게 닫힌 입술, 미동조차 없는 눈썹, 그 무표정한 얼굴 위로 오직 한 쌍의 눈만이 차가운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와는 다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심판하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의 고막을 파고드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그 군인에게서 손 떼라! 명령이었다. 정중한 요청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의심의 여지 없는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지휘관의 명령. 그녀는 준희님이라는 호칭조차 생략했다. 당장 한마디가 더해지자 박준희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술에 취한 와중에도 온몸에 솜털이 쭈뼛 서는 듯한 위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디서 저런 기세가 나오는 거지? 하지만 그 당혹감은 곧이어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휩쓸려 사라졌다. 감히 일개 민간인 계집이, 그것도 자신이 방금 머리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부은 년이 자신에게 명령을 해. 이 미친년이 끝까지. 박준희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진우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그를 밀어냈다. 진우는 몇 걸음 비틀거리다 겨우 중심을 잡았다. 이제 박준희의 광기 어린 시선은 오롯이 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느꼈고 그것을 되찾을 방법은 오직 폭력뿐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우람하고 두꺼운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수연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다. 식당 안 여기저기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진우는 안 돼 라고 외치며 몸을 날리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하지만 박준희의 손은 수연의 뺨에 닿지 못했다. 퍽!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준희의 육중한 손목이 허공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가녀린 손이 그의 우악스러운 손목을 낚아챈 것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은 순간이었다.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박준희의 얼굴이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다시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으윽! 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수연의 손은 그저 그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 몇 개가 그의 손목 안쪽, 신경과 힘줄이 모여있는 급소를 정확하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마치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쑤시는 듯한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치솟았다. 그는 손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수연의 손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발버둥 칠수록 고통은 배가 되었다. 체격과 완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데도. 그는 마치 거대한 기계에 팔이 끼인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다. 박준희와 함께 왔던 2명의 병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술기운이 싹 가신 그들의 눈에는 공포심이 가득했다.
이것은 평범한 여성이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아니었다. 수연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박준희의 손목을 쥔 채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차가운 눈이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섭게 식당 안을 울렸다. 마지막 기회다. 그녀는 짓씹듯 말했다. 무릎 꿇고 사과해. 그 순간 식당은 완전한 침묵의 지배 아래 놓였다. 방금 전까지 고통으로 신음하던 박준희조차 숨을 멈췄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 그 한마디가 불러온 충격은 그의 팔을 부수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컸다.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했던 술집 여자 취급을 했던 저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 육군의 준위인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박상철 준위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굴욕감이었다. 일가의 여자에게. 그것도 부하 병사들과 식당 손님들이 전부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니.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그는 팔목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까지 게 뭔데? 그는 고통으로 갈라지는 목소리를 쥐어짜내 소리쳤다. 웬 미친년이 유도라도 좀 배웠나 본데? 이게 누군 줄 알고 겁대가리 없이. 끄악!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연의 손가락에 힘이 더 들어갔다. 우드득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박준희의 손목에서 인간이 낼 수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저항은 거기까지였다. 수연은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잡고 있던 손목을 툭 놓아주었다. 자유로워진 박준희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뒷걸음질 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얼굴은 고통과 공포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박준희, 똑똑히 보아라. 수연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자신의 낡은 후드티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을 지켜보았다. 혹시 무기라도 나오는 것인가?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손때가 묻어 낡아 보이는 가죽 지갑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폐가 아닌 빳빳한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신분증이었다. 박준희는 고통 속에서도 인상을 찌푸리며 신분증을 바라보았다. 뭐 어쩌라고. 민간인 신분증 따위를. 그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 그의 눈은 신분증의 특정 부분에 꽂혔다. 태극기 문양과 국방부의 공식 인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단정한 군복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는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눈앞의 여자 이수연의 증명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박준희의 동공을 지진처럼 흔들리게 한 것은 사진이 아니었다. 사진 바로 아래 너무나도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는 두 글자였다. 소장 사오장. 그 글자 옆으로는 장군 장준의 계급을 상징하는 빛나는 은성이 인갱 두 개가 나란히 박혀 있었다. 수연은 그 신분증을 박준희의 눈앞에 가만히 들어보였다. 마치 사형 집행인이 판결문을 읽어주듯 감정 없는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이수연.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박준희에게로 향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나. 박상철 준희. 정적.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박상철 준희의 뇌는 모든 기능을 정지했다. 그의 눈은 신분증에 박힌 두 개의 별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소장, 별 두 개에 투스타, 사단장급 지휘관. 그가 평생을 군에 바쳐도 감히 얼굴 한번 마주하기 힘든 하늘과도 같은 존재. 자신이 방금 전까지 술집 여자, 미친년이라 부르며 머리 위에 음식물을 쏟아부은 여자의 정체였다. 박준희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며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갔다. 술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심연과도 같은 공포가 들어찼다. 팔목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두 명의 병사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한 명은 들고 있던 막걸리병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고 다른 한 명은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들의 몸은 본능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박상철 준희의 눈앞이 까맣게 변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나 모욕이 아니었다. 군형법 제48조 상관폭행, 지휘관 모욕. 자신의 군 생활은, 아니 인생은 바로 이 순간, 여기서 끝났다. 인간의 이성은 때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곤 한다. 박상철 준위에게 소장 이수연이라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재앙이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뇌리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생각이 스쳤다. 부정해야 한다. 저것이 가짜라고. 저 여자가 사기꾼이라고 소리쳐야 한다. 가짜야. 박준희는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광기가 뒤섞여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수연을 가리키며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저거 위조된 신분증이야. 저 년은 간첩이라고 군인을 사칭하는 불순분자다. 당장 저 년을 잡아. 정신이 나가버린 외침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얼어붙어 있던 2명의 병사에게는 일종의 탈출구가 되었다. 소장이라는 현실보다는. 직속상관의 저 여자는 간첩이다 라는 명령 쪽이 그나마 이해하기 쉬웠다. 그들은 공포와 군인으로서의 복종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눈앞에 직속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쪽을 택했다. 잡아. 박준희의 절규와 함께 3명의 남자가 이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 광경을 보는 이수연의 눈에 스친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깊은 실망감과 일말의 연민에 가까웠다. 그녀는 나직이 거의 들릴 듯 말 듯 한숨을 내쉬었다.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베풀어줄 자비는 이제 없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막걸리병을 깨뜨렸던 병사였다. 그는 훈련소에서 배운 어설픈 격투 자세로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수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상체만 틀어 병사의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앞으로 뻗은 그의 팔을 그대로 잡아챘다. 그리고 한 발을 축으로 삼아 부드럽게 몸을 회전하며 그의 몸을 자신의 등 위로 넘겨버렸다. 커헉! 전형적인 유도의 업어치기였지만 그 속도와 정확성은 차원이 달랐다. 병사는 자신의 힘과 가속도에 실려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그대로 바닥의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부서지고 병사는 흰자위를 드러내며 정신을 잃었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다른 병사가 그녀를 덮치려 했다. 그녀를 붙잡아 제압하려는 속셈이었다. 수연은 첫 번째 병사를 내던진 자세 그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몸을 살짝 낮추었다. 그리고는 뒤를 향해 전광석화처럼 날카로운 팔꿈치 공격을 날렸다. 피옥 하는 둔탁한 소리. 그녀의 팔꿈치는 정확하게 병사의 명치를 가격했다. 급소를 맞은 병사는 끄ꯛ 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새우처럼 몸을 만 채 숨을 쉬지 못해 바닥을 뒹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박상철 준이뿐이었다. 이 인연이 눈앞에서 자신의 부하 2명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본 박준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황소처럼 소리를 지르며 수연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어떠한 기술도 없이 그저 체중을 실어 부딪혀버리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수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며 자세를 낮췄다. 그리고 달려드는 박준희의 팔을 양손으로 부드럽게 받아내며 그의 힘의 방향을 옆으로 흘려보냈다. 거대한 힘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그 힘을 역이용한 것이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박준희의 등 뒤로 파고든 그녀는 그의 한쪽 팔을 단단히 붙잡아 어깨 뒤로 꺾어 올렸다. 끝! 어깨 관절이 탈구되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박준희의 거구는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무너졌다. 수연은 그의 팔을 꺾은 채 그의 얼굴이 바닥을 향하도록 무릎으로 그의 등을 강하게 찍어 눌렀다. 철퍼덕. 박상철 준위의 얼굴은 조금 전 자신이 2 남매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던 바로 그 김치찌개와 밥알 범벅이 된 더러운 식당 바닥에 처박혔다. 그 모든 과정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3명의 건장한 군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고 잠시 후 그들은 모두 비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이수연은 수만 번 거칠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낡은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 그녀의 평범한 모습과 그녀가 방금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 사이의 괴리감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비현실적인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식당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바닥에 쓰러진 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뿐이었다. 모욕은 이제 처절한 굴욕으로 되돌아왔다. 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진 3명의 남자. 그들을 둘러싼 것은 경악과 공포에 질린 식당 안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이수연은 잠시 그 광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박상철 준위의 등을 누르고 있던 무릎을 거두었다. 그녀는 옷에 묻었을지 모를 먼지를 가볍게 툭툭 털어냈다. 마치 길을 가다 마주친 귀찮쳐진 벌레 3마리를 치워버린 듯.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흥도 떠오르지 않았다. 분노도, 통쾌함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한 지독할 정도의 평온함이었다. 그 평온함이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다. 경찰 22에 신고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구급차를 부르려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가 누른 번호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신호음이 차에 2번도 울리기 전이었다. 수연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차가움을 넘어 이제는 강철과도 같은 절대적인 단단함과 권위가 느껴졌다. 나 이수연 소장이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숨을 삼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했다. 위치 전송할 테니 즉시 헌병대 출동시켜라. 헌병대. 그 단어가 박상철 준위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경찰이 아니었다. 민간 사법기관이 아닌 군 내부의 칼날, 헌병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수연의 명령은 계속되었다. 간결하고 명확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현 시간부로 군무 이탈 연고의 소란, 상관 폭행 및 모욕, 군 품위유지 위반, 현장에 있는 박상철 준위 외 병사 2명,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최고 수위의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도록 그녀는 용건만을 정확히 전달하고는 상대방의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최고 수위의 군법, 그 마지막 말이 박상철 준위의 남은 이성과 희망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그의 몸에서 마지막 남은 힘마저 모조리 빠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고통으로 신음하지도 분노하지도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풀려버렸다. 끝났다. 모든 것이 군생활 수십 년.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아니, 잿더미가 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상관 폭행. 특히 장성급 장교에 대한 폭행과 모욕은 군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중범죄 중 하나였다. 재판에 회부될 것이고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불명예 전역은 물론이고 평생 군인 연금도 모두 박탈당할 것이다. 남은 인생은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감옥에서 혹은 감옥을 나온 뒤에도 비참하게 살아가야 할 터였다. 자신의 어리석은 편견과 주체하지 못한 분노가 불러온 파멸적인 결과였다. 잘못했습니다. 박준희는 더러운 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꼴사납게 빌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끔찍하게 뭉개졌다. 소장님, 제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그의 비굴한 애원은 그러나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수연은 바닥에 엎드려 비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처리가 끝난 쓰레기를 보는 듯 그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대신 그녀는 몸을 돌려 이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단 한 사람에게로 걸어갔다. 바로 그녀의 동생 이진우 이등병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바닥에 엎드린 자들을 향할 때의 냉혹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누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마치 방금 전에 끔찍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이진우 이등병은 멍하니 자신의 누나를 불렀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과 함께 웃으며 김치찌개를 먹던 누나.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알던 그 누나가 아니었다. 3명의 건장한 군인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전화 한 통으로 헌병대를 호출하는 압도적인 존재. 그는 지금껏 자신이 누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연은 동생의 충격받은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잦아들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차에 5분도 지나지 않아. 식당 밖에서 여러 대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끼익 하는 급정거 소리와 함께 식당 앞에 헌병 순찰차와 지휘 차량이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무장한 헌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일반 병사들과는 풍기는 기운부터가 달랐다. 잘 다려진 군복,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그들이 최정의 군사경찰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헌병들은 신속하게 식당 주변을 통제하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을 이끌고 들어온 지휘관은 중령 계급장을 단 40대 중반의 강인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박살난 테이블과 바닥에 널브러진 3명의 군인, 그리고 그 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는 수수한 차림의 이수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수연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2발짝 떨어진 거리에 멈춰 서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척추가 부러져라 허리를 굽히며 완벽한 각도의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헌병대대장 김철규 중령. 신고합니다. 소장님의 명령에 따라 출동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다. 소장님, 헌병대대장인 중령이 직접 확인시켜준 그 한마디는 식당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식당 주인과 손님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경례를 받았다. 그녀는 턱짓으로 바닥에 쓰러진 3사람을 가리켰다. 저기 있는 3명이다. 신병 확보해서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알겠습니다. 김철규 중령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아직도 바닥에서 훌쩍거리며 용서를 빌던 박상철 준이를 자비 없이 일으켜 세웠다. 나와,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박준이가 발악했지만 헌병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한 명의 헌병이 그의 팔을 등 뒤로 거칠게 꺾고 차가운 금속 수갑을 꺼내 들었다. 척콕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박상철이라는 군인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명료하게 울렸다. 나머지 2병사 역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수갑이 채워졌다. 그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 식당 밖으로 사라졌다. 상황이 정리되자 김중령은 부하에게 지시하여 식당 주인과 손님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 있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이제는 흥분된 목소리로 방금 전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아이고, 저 준이 양반이 얼마나 행패를 부렸다고요. 다짜고짜 들어와서 욕을 하고. 이 젊은 남매 머리 위에 국밥을 그냥. 그런데 이 아가씨가. 아니, 소장님이 얼마나 멋있게 그놈들을 그냥. 다른 손님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박준희 일행의 만행과 수연의 압도적인 모습을 칭찬하기 바빴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경애와 존경심이 가득했다. 진우는 그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자부심, 자신의 유일한 피부티, 어릴 적부터 자신을 돌봐주던 다정한 누나가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린 별 2개의 장군이었다. 그는 누나를 다시 보았다. 헌병 대대장과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누는 누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이제 보니 누나의 후드티에 묻은 김치국물 자국은 더 이상 더러운 오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적과 싸워 이긴 장군의 명예로운 훈장처럼 보였다. 김중령과의 짧은 대화를 마친 수연은 몸을 돌렸다. 군 지휘관으로서의 딱딱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는 식당 주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소란을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파손된 기물과 영업 손실은 저희 쪽에서 전부 책임지고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제 동생 진우에게로 다가와 그의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녀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차가운 금속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창문 하나 없는 삭막한 조사실. 박상철 준이는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온몸의 술기운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밤사이 계속된 조사에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암담한 절망감이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조사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일반 헌병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딱딱한 표정, 서류 가방에서 풍기는 분위기만으로도 그들이 군검찰 소속의 수사관임을 알 수 있었다. 박상철 준이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수사관이 그의 앞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본인이 어젯밤 식당에서 누구에게 행패를 부렸는지는 이제 정확히 인지했으리라 밑속 수사관은 두꺼운 서류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박준희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다. 파일 겉표지에는 이수연 소장, 개인 신상 및 경력 사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사관은 파일을 펼쳐 들고 마치 박준희에게 사형 선고문을 읽어주듯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이수연 소장, 육군사관학교 사배익쓰기, 수석 졸업, 졸업과 동시에 전후방 각지 야전 지휘관 및 참모직 역임, 특전사 7-7 특수임무대대 중대장 시절, 다수의 해외 파병 임무 완수, 대령 진급 최단 기록, 이후 준장, 소장 진급 역시 매번 최연소 기록 경신. 수사관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수연 소장의 경력은 하나하나가 전설과도 같았다. 온갖 훈장과 표창 기록, 군 내부 최고의 전략가 중 한 명이라는 평가,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인 제-XX bom명사단의 사단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까지. 부하들에게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지휘관으로 신망이 두텁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품으로 유명하지.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도. 박준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모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그저 술집 여자처럼 보이는 민간인 여성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이 자랑하는 살아있는 전설의 명예에 똥물을 끼얹은 것이었다. 자, 이제 당신 파일을 좀 볼까? 다른 쪽의 젊은 수사관이 훨씬 더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박상철 준위의 군 복무 기록이었다. 수사관은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희. 당신에 대한 투서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접수된 건 알고 있었나 신병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가혹행위, 인근 상인들에게서 받은 촌지 문제, 이전에는 증거불충분이나 지휘관선에서 무마됐지만 말이야. 수사관은 서류를 한 장 넘겼다. 상황이 바뀌었어. 어젯밤 당신이 별 2개짜리 장군님을 폭행했거든. 근데 참아지. 덕분에 우리는 당신의 과거 행적을 아주 원점에서부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샅샅이 재조사할 명분을 얻었지. 박상철 준위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식당에서의 사건이 모든 것을 끝장낸 도화선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은 운 좋게 넘어갔던 과거의 모든 죄들이 이제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군 조직의 생리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장성을, 그것도 사단장을 건드린 간부는 군 전체의 명예를 위해 완벽하게 제거된다. 그 과정에서 그의 과거 비리는 아주 유용한 제거의 명분이 되어줄 터였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자신의 편견. 젊은 여자는 술집 여자일 것이다. 라는 저열한 편견. 자신의 오만함. 준이인 내가 이등병 따위는 마음대로 짓밟아도 된다는 썩어빠진 오만함. 그 편견과 오만이 만나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 것이다. 후흑. 결국 박상철 준이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굵은 눈물이 그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날려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한심함과 절망감이 뒤섞인 첫절한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다. 두 명의 수사관은 그 모습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잠시 후 나이 든 수사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파일을 덮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박상철 준이,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곧 열릴 군사재판에서 보게 될 거다. 쾅! 조사실 문이 닫히고 박상철 준이는 자신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한 차가운 정적 속에 홀로 남겨졌다. 헌병대가 떠나고 식당 주인에게 정중히 사과와 배상을 약속한 뒤 두 남매는 식당을 나섰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부대로 복귀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진우를 위해 수연은 근처 강변을 따라 함께 걷자고 제안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걷는 동안 진우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복잡했다. 충격, 경외감, 자부심, 그리고 아주 약간의 서운함. 그는 자신의 누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난 20년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강변에는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걷던 진우는 마침내 마음속에 계속 맴돌던 질문을 꺼냈다. 누나. 응? 왜? 왜 그렇게까지 참았어? 진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누나는 처음부터 저놈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잖아. 그런데 왜? 그 더러운 국밥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런 끔찍한 모욕을 다 듣고만 있었던 거야, 나는. 나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 그의 말에 수연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강물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우야, 나의 계급과 내가 가진 힘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강물처럼 잔잔했다. 그건 국가와 국민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야. 군인 이수연으로서. 나는 그 힘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데에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어. 만약 내가 단지 이수연이라는 한 개인으로서 받은 모욕 때문에 그 힘을 사용했다면 그건 군복을 입은 내가 아니라 그냥 싸움 잘하는 동네 깡패와 다를 게 없었을 거야. 그건 군인으로서의 나를 부정하는 행동이고 내 스스로 군복을 더럽히는 짓이지. 수연은 몸을 돌려 동생의 눈을 부드럽게 마주했다. 박상철 준이가 내게 개인적인 욕설을 했을 때 나는 참을 수 있었어. 그저 술 취한 사람의 추태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가 대한민국 군인의 제복을 입은 내 동생 이진우 이등병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계급으로 협박한 순간 그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게 된 거야.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술 취한 민간인이 아니라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적이 된 거지. 나는 누나 이수연으로서가 아니라 장군 이수연으로서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내 부하이자 동생인 너를 지켜야 할 의무가 발동된 거고 그제야 진우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누나가 참았던 것은 비겁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힘을 가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고 성숙한 인내였다. 수연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진정한 강함은 주먹을 얼마나 세게 휘두르느냐가 아니야. 그 주먹을 언제 휘두르지 않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느냐에서 나오는 거지. 함부로 뽑지 않은 칼이 가장 무서운 법이거든. 군인에게 있어서 그 칼을 제어하는 능력, 그게 바로 절제라는 덕목이다. 쩔제? 그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오늘 하루 동안 그가 겪었던 분노와 치욕, 그리고 통쾌함이 모두 이 한 단어 아래에 새롭게 정의되는 듯했다. 그는 누나가 가진 계급의 무게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철학의 깊이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들려 했던 순간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저 주먹이 앞서는 것은 힘이 아니라 객기일 뿐이었다. 누나는 그에게 육군소장의 위엄이 아닌 한 명의 진정한 군인이자 리더의 품격을 몸소 보여준 것이었다.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자신의 누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 비친 이수연은 그저 다정한 누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남은 군 생활 동안 그리고 어쩌면 평생을 바쳐 따라야 할 삶의 이정표이자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강변을 걸었다. 어색했던 침묵은 이제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가득 찬 편안한 침묵으로 변해매 있었다. 붉은 노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강변에는 평화로운 어둠이 내렸다. 몇 주 후 군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박상철 준위에 대한 군사재판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지되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피고인 박상철 준위, 상관 폭행 및 모욕,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죄목을 적용, 파면 및 징역 2년형에 처한다. 파면,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 그것은 단순히 군복을 벗는 것을 넘어 수십 년간의 군 생활과 연금, 모든 명예를 한순간에 박탈당하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함께 가담했던 두 명의 병사 역시 각각 강등과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군 전체에 엄청난 경종을 울렸다. 특히 장병들을 상대로 한 부조리와 갑질 행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투스타 누님 사건은 한동안 모든 부대에서 회자되는 전설적인 일화로 남았다. 긍정적인 변화는 또 있었다. 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그 허름한 식당은 숨겨진 여장군님의 정예 구현 성지로 불리며 인근 부대 장병들 사이에서 명소가 되었다. 많은 군인들이 휴가나 외출을 나올 때마다 일부러 그 식당을 찾아 그날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식당 주인의 매상을 올려주었다. 그리고 이진우 이등병, 부대로 복귀한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신병이 아니었다. 그의 누나가 누구인지 알게 된 선임과 동기들은 그를 두려워서가 아닌 존경심을 담아 대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위대한 군인을 가족으로 둔 전우로서의 존중이었다. 진우 자신도 그날의 일을 겪으며 한 뼘 더 성장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일에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는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 육군 제 XX 영사단 사단장실, 수수한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각 잡힌 전투복,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은성,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 이수연 소장은 다시 수만 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야전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연병장에서 훈련에 매진하는 장병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그 눈빛은 전장을 꿰뚫어 보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휘관의 위엄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쯔링!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앳된 군인의 얼굴이 담긴 프로필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발신자는 이진우 이등병이었다. 충성 누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주말에 통화하겠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강철 같던 그녀의 표정이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본 적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한 손에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평범한 한 명의 누나였다. 창밖에서는 젊은 군인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함성을 배경으로 그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동생에게 답장을 보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오늘도 이렇게 굳건히 지켜지고 있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상철 준위가 받은 처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힘은 계급이나 주먹이 아닌 올바른 신념과 스스로를 제어하는 절제심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사이다처럼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